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중국의 쌍순환 전략, 이제 지난번에 발표하고 그 기조에 맞춰서 이제 중국 경제가 움직인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쌍순환 전략이 발표된 이후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일단 그 지난 12월 10일에 정치국 회의가 열렸고요. 네. 그 정치국 위원들이만 만나서 먼저 내년의 경제 행세를 전망하고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 토론한 다음에 지난 16일, 18일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서 중앙위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내년 경제 전체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열렸고요. 끝났고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 그전에 했던 쌍순환 이런 것들이 다시 언급이 됐고요. 근데 쌍순환 할 때 그 중국에서 그 표현 그동안 썼던 게 수요측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공급 경제학, 우리가 GDP를 봐도 그래요. GDP 우리 계산할 때, GDP를 계산할 때 수요로 계산할 수도 있고 공급으로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공급으로 GDP 계산할 때는 우리 월급, 정부 세수, 뭐 이런 소득, 이런 공급자 입지에서 이렇게 계산한 GDP가 있어요. 근데 수요 사이드에서는 뭐 투자, 뭐 소비, 뭐 수출 이렇게 또 정부 지출 이런 걸로 그 GDP를 계산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제학도 공급 측, 공급 경제하고 수요 사이드에서 수요 주체에서 보는 이런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중국은 중국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해왔냐면 주로 그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이후로는 공급 측 개혁을 많이 강조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전통 산업이 이미 공급 과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많이 생산해도 이미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 주체들이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해가서 새로운 산업을 생산을 많이 해서 공급해라 이런 게 공급 측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뭐 미래 4차 산업이고 이러면 옛날에 중국제에서 2025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7대 전략 산업을 제시를 했어요. 2015년에. 그러면서 공급 측 개혁으로 가자 막 이런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상 말하면 잘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수요 측 개혁이에요. 수요 측 개혁은 뭐냐면 이게 공급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 돈을 쓰게 만들려면 중국 국내 공급이 유효 수요를 못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서 중국 사람께 유효 수요를 못 끌어들다 봤더니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들한테는 필요한 게 국내에 없다. 예를 들면 교육, 엘리트 교육, 그다음에 고급 여행, 뭐 이런 화장품도 고급 브랜드, 옷도 명품, 뭐 이래 중국 부자들이 쓸 만한 이런 소비 상품은 국내에는 없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주로 소비하잖아요. 해외 면세점에서 싹쓸이해서 갖고 가고. 그러니까 중국 한 1억 5천만 명의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이런 고급 소비품은 중국에 없어서 항상 해외 명품을 사니까 돈을 해외 가서 써버리는 거예요. 중국 국내에서 안 쓰고 한국에 와서 버리고 일본에 가서 버리고 미국 가서 버리고 하여튼 국내에서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돈 있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는 돈 없는 사람을 주로 소비하는데 이 사람들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커창이 양회 끝나고 얘기한 것처럼 월 소득이 1,000위안이 안 되는 우리 돈으로 월 17만 원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 그러니까 17만 원은 중국은 집도 임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구가 또 너무 많다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게 국내에서 소비시킬 이 사람들이 월 소득을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5,000위안을 가야 되잖아요. 5,000위안은 뭐 여기 돈을 한 100만 원 좀 안 되거든요. 100만 원. 그게 올려줘야 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수요 측 개혁이란 건 뭐냐면 이런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돈 있는 사람도 국내에서 쓰게 하려면 뭐죠? 이제 그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중국에다 만들어 놓으면 해외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해남도에 여기 제주도처럼 특별 비자 구역으로 만들었어요.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마음대로 가게 해요. 자유무역구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그래서 자본 항목도 마음대로 하게 거기만 제주도하고 똑같이 국제도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왔다 해서 그다음 면세 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 안 나가도 해남도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내에다 엄청난 면세 지역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해외여행 가지 말고 그쪽으로 가라. 중국 국내에 써라 이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런 명품 브랜드를 많이 생산하게 하는 거죠. 화장품도 고급 브랜드를 많이 생산하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왜 산업 체계가 국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도 엘리트 교육을 많이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고급 소비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명품 브랜드. 그 다음에 아까 그 1,000위안 소득자들을 5,000위안 하게 하려면 어때요? 산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방을 만들고 신발 만들고 모자만 이런 거는 고부가치랑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국에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 이런 부품 소재 기업들 예를 들면 OLED를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반도체 생산 업체가 중국에 많이 있으면 중국의 노동 인구가 7억에서 9억이거든요. 많을 때는 9억이고 적으면 7억이에요. 그럼 이 인구들이 이 고부가 산업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높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돈이 많으면 소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소비를 많이 일으켜서 내수주도형, 소비주형으로 가겠다라는 게 쌍순환의 핵심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공작회에서 언급한 게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근데 수요측 개혁이라 했다가 다시 수요측 개혁이라면 안 쓰고 또 관리라고 경제공작회에서 수요측 관리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계획이 뭐고 관리가 뭐냐 이런데 관리는 수요측 관리할 때 무슨 문제 부동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반 가게 개인으로서 제일 큰 수요가 뭡니까? 먹고 자고 이런 거 빼고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측 관리할 때는 부동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혁을 할 때는 부동산 아예 소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겠네. 네. 그래서 수요측 개혁이라는 건 앞으로 돈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 저축률이 지금 30몇 프로 저축이에요. 10,000원 벌면 3,000원 저축이에요, 무조건. 그 돈을 다 왜 저축하는지 부동산 살려고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측 개혁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런 돈들이 부동산에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못 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데 산업에 투자되고 이런 거 하게 하겠다는데 갑자기 경제공장에서 왜 또 수요측 관리라고 한 거 봐서는 내년에도 부동산을 또 너무 억제면 경제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지니까. 네, 왜냐면 제일 큰 수요가 부동산에서 부동산 산업은 혼자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이 집 아파트 하나 진다라는 거는 철근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뭐 주변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관련 산업이 수십 개잖아요.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갑자기 또 관리로 바꿔서 부동산도 너무 죽이지 말고 가겠다라는 건지 어쨌든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표현을 그렇게 또 고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가는 방향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마침 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게 그 부동산의 개인 단위의 그 부동산들은 상승하고 있지만 네, 대도시들 네. 사실 그 부동산을 분양하고 이런 회사들 이런 네.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잖아요. 국영 기업들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상당히 경제에 좀 뭔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그 사건이 지난번에 칭화대학에 네. 그 지광지투항이라고 중국어로 하는데 유니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얘네가 지금 채권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13억 위안의 채권이 만기 왔는데 상환 못하고 그리고 또 외화 채권도 지금 만기가 왔는데 지금 못 상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채권 부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앙기업이거든요. 중국은 국유기업이 3가지 단계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속하는 주로 국무원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중앙국유기업이 있고요. 중앙급에. 그래서 그 중앙국유기업의 그 이사장은 장차관급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장차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의 부, 이렇게 여기만 기재부, 장관처럼 그런 장차관급이에요. 중앙국유. 그 다음에 각 부처에 속하는 국유기업이 있어요. 여기 말하면 뭐 농림부, 과기부, 이래 부에 속하는 국유, 그거는 부처별 국유기업. 그 다음에 각 지방정부에 속하는 국유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유기업 자체가 하나의 거기 이사장은 하나의 공무원 직함이에요. 기업을 운영하는데 실제는 직함은 공무원 직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유기업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외국 기업들 그렇고 외국인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그렇고 국유기업은 망하지 않겠다. 그렇죠. 저때 부도가 없다. 왜냐면 정부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주가 또 거기고. 예, 그래서 얘네는 디폴트가 일어날 수가 없다. 정부가 우리 말하면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인 거죠. 자식이 지금
비리 몰렸으면 아버지가 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준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왜 중앙국유기업이 이렇게 부도를 내냐. 근데 일반적인 데이터로 봐서는 사실은 기업의 부도는 이런 건 정상 현상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채권 시장을 보면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의 이런 신용채 시장, 이게 채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채권이라고 했을 때는 금리채하고 신용채가 있어요. 네. 금리채라는 건 국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용 문제가 없어요. 국가가 부도나지 않은 이상 국채는 다 상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금리채가, 그냥 그 채권이 가격 금리에 따라 변해요. 금리를 올리면 채권이 떨어지고, 금리를 내리면 채권이 올라가요. 근데 신용채라는 거는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부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채 시장에서 중국은 신용채권 시장에서 발행하는 기업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예요. 네. 트리플 A는 일반적으로 할 때 거의 망하지 않은 기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63% 넘어요, 얘네들이. 63%. 근데 이게 발행된 채권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근데 발행 주체, 그 발행 기업의 그 신용 등급은 트리플 A가 차지하는 비중이 32% 넘어요. 근데 이게 처음 듣는 사람 헷갈릴 텐데, 내가 등급이, 내 기업이에요. 등급이 2B예요. 2B라도 발행한 채권이 트리플 A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발행 주체 내인데 나는 2B인데 왜 발행 기업이 채권 등급은 트리플 A? 그거는 내가 그 신용을 보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회사가 있어서 뭐 회사가 담보를 해주든지, 신용 보증을 해주든지, 신용 보증을 해주든지, 아니면 은행이 대출 담보 해주든지, 이래서 발행한 채권은 트리플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된 채권을 보면 트리플 A가 중국 은행한 채권성이 63%예요. 근데 발행 주체, 그 발행 주체를 보면 32%가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미국하고 비교하면, 일반 사람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의 채권 신용채 시장 보면은 트리플 A가 거의 없어요. 미국은 발행 등급을 보면 대부분 다 B 등급이에요. 네. 미국은 2B 이상이 투자 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리플 A 등급은 0.9%밖에 안 돼요. 거기 트리플 A 신용 등급 갖고 있는 기업도 1%가 안 돼요. 근데 중국은 발행 주체도 30몇 프로고 발행된 채권도 60몇 프로가 트리플 A예요. 미국은 1%도 안 된다고요.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되는 대부분 채권은 2B 이상의 등급의 채권인데 중국은 대부분 트리플 A가 거래가 돼요. 그럼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부도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중국은 B 등급이 2B 이상이, 2B라고 들어간 단어가 있는 기업이 신용채 발행을 못 해요. 다 트리플 A고 2A고 한데 어떻게 누가 사요? 그런 시장이었는데,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비율로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채권 부도 비율이 1.5%예요. 작년 말 기준. 근데 중국은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놀랄 수도 있는데 실제 미국하고 비하면 미국이 더 많아요. 부도 사건이. 근데 왜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놀라냐? 국유기업이라는 점. 중앙국유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 2015년에도 국유기업이 파산 사건 한 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1년에 5건 이상이 없었어요. 다 민영기업이 파산 사례였어요. 민영기업이 주로 부도 내고 근데 국유기업은 5건 이상 초과한 적 없는데 올해 들어와 10건 넘어 발생했어요. 지금. 그리고 올해 채권 부도 규모가 지금 1,300억 넘어갔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확 많아졌어요. 2017년까지 되게 작았어요. 부도 사건이. 근데 작년부터 확 올라간 거, 1,000억 넘어간 거예요. 작년에 1,000억, 올해 지금 1,300억 해서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 171개 채권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중앙국유기업이 부도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세히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걸. 근데 가만히 들다 보면 지금 이번에 중앙경제공사회에서 거기 나온 문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으로 국유기업들이 중국말로 더페이자, 채권을 도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도내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위장 부도.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이직하고 있는 중국의 이런 부도 사건을 의도적으로 채권을 도피하기 위해서 파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없었으면 그 말을 거기다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봐서는 많은 기업들이 진짜 어려워서 부도 나겠지만 상당 부분은 채권을 도피하느라고 의도적으로 부도낸 사례가 왜 그 전에 핵심 자산을 자기 모기업이나 자회사에 돌리고
그 회사를 의도적으로 파산하는 사례도 굉장히 우리 많다. 옛날에 그 재벌들 꼬리 끊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냥 부실을 한 회사에다 몰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그 부실을 떨궈버리는 맞아요. 방식으로 맞아요. 거기에서만 예. 손해보고 자기들도.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네. 아니면 우리가 왜 이거에 관심을 갖냐면은 그 사실 지금 미국이라든가 뭐 모든 나라,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경기도 어렵고 기업들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그래서 뭐 양적 완화를 하든 아니면 뭐 금리를 더 인하를 하든. 근데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인민은행 발표한 거를 보니까 LPR이 그냥 지난번하고 똑같이 동결을 했다. 이 얘기는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려운 기업이 많은데 추가로 유동성을 풀지 않으면 쓰러지는 기업이 더 많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중앙경제공사의 정책 보면 그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다 부지정화, 그러니까 급하게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무 긴축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너무 풀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LPR 금리를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뭐 동결시킬 수도 있고 또 풀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몰라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조심해서 정책을 쓰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정책을 다 써버리면 내년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켜보고 가겠다 이런 거죠. 이번 12월 달에 대부분 시장의 전망처럼 동결로 갈 것이냐 어떻게 되냐 그거의 의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시장을 볼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의도를. 그래서 그런 질문도 저는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그래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코로나가 올해 초처럼 팬데믹이 또 와버리면 그냥 내가 정책 방향을 안 쓰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쓸 수밖에 없잖아요. 뭔지 그렇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금 이 시점에 해줄 수 있는 말은 현재 시점에서라면 시점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쉽게 정책을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그 정도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투자자들은 네. 지켜보면서 네, 네. 예,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네.